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 시간이에요. 기술 교과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줌이나 아니면 온클 라이브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 수업 특성상 여러분에게 수업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건설의 계획 또는 기획, 그리고 실제 시공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련된 사진과 영상도 함께 제시할 테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3D 모델링, 3D 드로잉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열심히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건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건설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별히 건설 기술은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술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성, 일회성, 지역성, 경제성, 장기성, 공공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고유의 특징이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 건축물을 통해서 건설 기술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대별 건설 기술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먼저 고대 건설 기술은 인류가 기본적인 건설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 종교적이고 또한 대규모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가 되면서 동양에서는 불교, 그리고 서양에서는 기독교로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건설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대표적인 건설 기술 또는 건축 형식에는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 등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설 기술의 재료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 또는 형식의 건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층 대형 구조물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시기이죠.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철골 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건설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의 건설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초고층화 그리고 대형화되는 건물의 특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기술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이 쏙쏙 나오고 있다라고 공부했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 가정까지 영향을 주어서 스마트 홈을 구현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건설은 더욱더 다양한 재료와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그런 건설 기술이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단계에서는 건설 구조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 순서가 바로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피드백으로 구성된다라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계적인 생산 과정으로 튼튼한 건설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튼튼한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설 구조물은 먼저 기획,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과 설계, 그리고 실제 시공,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발주자, 즉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요구한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자본가여야 되죠. 즉 비용을 건설을 하기 위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발주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 또 용도, 그리고 예산, 그리고 예상하는 공사 기간, 주변 환경, 여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지요. 그래서 구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건설 기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기획 단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 기획 단계에 차질이 있거나 또는 꼼꼼하지 못한 기획을 수립한 경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획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설 기획 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구조물의 용도를 정확히 해야 해요. 용도에 따라 건설 구조물의 양식과 형식, 또 스타일, 또 건설 기술 자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구조물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될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예산도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사전에 판단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지요. 또 공사 기간도 중요해요. 구조물이 계획한 시기에 완공되기 위해 날씨, 주변 조건, 환경 조건이죠. 또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의 공사 기간을 미리 고려, 생각해야 돼요. 발주자의 요구사항도 중요해요. 발주자는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명확히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야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소통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의도는 이러한데 시공자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건설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대지 조건도 고려해야 돼요. 구조물이 세워질 곳에 대한 지반, 바닥, 그 땅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반 상태를 고려해야 돼요. 지반이 너무 물기가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연약한 지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딱딱한 바위로만 구성된 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지반 상태도 알아봐야 되고요. 또 지반 아래에 있는 지하수, 땅 속에 물이 흘러가는 곳이지요. 이 지하수의 상태 등 자연적 조건과 주변 시설의 환경적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건축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변에 다른 환경이 미리 자리 잡고 있다면 또는 다른 건축 구조물이 미리 있다고 하면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건설 계획 단계입니다. 건설 기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기획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해요. 즉, 이전까지만 해도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한 배경과 그리고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과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건설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조건과 정보를 기초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건설 설계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실제 시공 단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계 도면에는 다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평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위에서, 즉 하늘에서 보고 그린 그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본 것이 바로 평면도예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 단면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건의 내부 구조 또는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 또는 방의 내부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구조물을 절단한 것을 그러니까 자른 것이죠. 한 부분을 잘라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단면을 그린 그림을 단면도라고 해요. 배치도는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어떤 건물에서 어느 공간은 어떻게 배치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배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배치도예요.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단어이긴 한데요. 이것은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 물론 이 전 단계처럼 평면도나 단면도, 배치도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복잡한 부분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즉 문서로 만드는 것을 시방서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건설 계획과 설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설계도 역시 처음부터 아주 세부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자, 먼저는 개괄적인, 즉 전체의 유형을 알아보고 또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간단한 형태의 스케치 형태의 설계부터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시행할지, 어떻게 시공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설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계획 설계라는 것이 있어요. 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태와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스케치나 모형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조물의 크기나 형태, 배치 계획 등을 구상하고 기본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본 설계예요. 기본 설계란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면도, 이전에 다뤘던 단면도, 배치도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기본 설계 단계에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된 도면은 발주자와 의사소통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그리고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예상하는 데 쓰이는 필수적인 설계 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시 설계 단계예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 배관, 물이나 가스 또는 전기선이 지나가는 통로를 배관이라고 해요. 또는 난방 등 모든 건축 요소를 도면으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건물 설계도라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딱딱한 외형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배관이나 전기, 난방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설계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도면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실시 설계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된 도면은 최종 도면이 되고 그림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말한 시방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중에는 다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진 설계예요. 바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건설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다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어요. 지난 10일 경북 포항 규모 4.1 지진. 포항엔 2017년 11월에도 5.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앞선 2016년 9월엔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지진, 훨씬 심각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서 같은 거 보면은 규모 7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게 수차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내진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필수 요소로서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진 설계란 구조물의 설계 단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구조물의 붕괴를 막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내진 설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내진 설계 규정에는 3층 이상 그리고 전체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울산시 동구 동북동쪽 3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부터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실제로 도심 건물 내진 설계 비율은 부산 25.6%, 서울 27%로 지진에 취약하고 5층 이하 건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죠. 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규모 8에 맞춘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율 100%이고 2020년 주택 내진 비율 95% 목표로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지진의 진동이 건물에 전해지는 것을 막도록 설계하는 것을 방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면진, 재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요. 내진 설계라 하면 구조적으로 버티도록 건물의 골격을 튼튼히 건설하는 것을 말하죠. 지난 4월 일본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현지 아파트가 위에서 아래로 쪼개져 피해를 줄였잖아요. 당시 익스펜션 조인트 공법으로 아파트에 적용한 것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내진 설계라 할 수 있죠. 각 건물을 분할해 지은 다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공법은 일체형으로 지어진 건물과는 달리 지진이 발생하면 접속 부위가 끊어져 건물 전체가 받는 충격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면지는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 고무나 볼 베어링 장치 등을 삽입하여 집안의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는 정도를 저감하는 개념을 말하죠. 면진 공법의 이제 그 자재 중에 하나가 탄성 고무 같은 걸 쓰는 건데 그 고무가 탄성력이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시 회복력도 있고 땅은 흔들리지만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도 7의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 큰 흔들림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면진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큰 흔들림을 느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재진은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나 기구를 건물에 설치해 지진 시 진동에 대한 반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진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하죠.
지진으로부터 타이페이 101을 수호하는 장치인 댐퍼보이는 87층에 있는 대형추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면 반대쪽으로 기울어 건물의 진폭을 줄여주는 제진 장치죠. 지름 5.5m, 무게는 660톤.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이 무려 400만 달러나 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댐퍼보이 외에도 타이페이 101에는 첨단 내진 설계 기법이 총동원됐죠.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기둥 8개가 안반 30m 아래까지 박혀 있어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진 설계는 어떤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서 이곳에 기록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 계획 그리고 설계, 시공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